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6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6월 첫날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6월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 글로벌 시장에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볼게요. 먼저 코인 가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시고 좀 그런 상황일 텐데, 자, 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준에서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QT, 양적 긴축에 좀 시장이 충격을 먹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에 대한 뉴스나 여러 가지 좀 자료들 제가 뒤에 좀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투덜구름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인 이 양적 긴축 QT가 6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어제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일단 어제 또 시장이 워낙 좀 좋았어요. 어떤 특징적인 종목은 또 하루에 150%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 100% 넘는 이 종목을 잊은 지가 좀 오래됐었죠. 근데 어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잘 흘러가는구나. 그에 덩달아서 다른 코인들도 다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밤 되고 저희가 자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웬만한 코인들이 또 하락하는 모습, 쉽지 않은 모습. 지금 이제 많은 월가나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을 좀 쉽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 여러분들과 저희는 이 쉽지 않은 시장 좀 잘 헤쳐나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잘하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시장 저희가 그 사람들 따라 똑같이 또 떨어져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버티면 또 이긴다.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얘기가 될 테니까 잘 버티시면서 저희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웃는 자는 이 어려운 시장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악재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코인 가드님. 네, 제가 좀 오늘 가져온 악재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재는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인플레가 좀 과소평가가 됐다. 큰 충격을 예상 못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해성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좀 과소평가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코로나 변이 출현이 또 있었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 최근에는 좀 풀려가는 좀 그런 과정이긴 한데,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작년에 이제 옐런이 이제 5월 달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현재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연말까지 좀 진행이 됐다가 사그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좀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우리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 이제 경제가 좀 정상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 실패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가라도 좀 잡아놔야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죠. 방문해서 이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이제 공장에도 가고 이재용 부회장, 윤석열 당선인도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죠.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로부터 이제 좀 투자 약속을 좀 받아내는 게 이제 11월에 있을 좀 미국 중간 선거에 좀 노림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최근에 파월과 우리 자넷 옐런이 이제 아니죠. 자넷 옐런이 아니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좀 회동을 하는 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많이 우려를 하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이렇게 좀 긴축 이런 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인 다른 게 어떤 게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만약에 그렇게 다른 정책으로 해서 뭐 인플레가 잡혔다고 치면은 그래도 우리 시장들 그때쯤 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연준과 미국 정부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뭐 유럽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이렇게 막 풀었던 돈들을 이게 다 좀 회수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시중에서 이제 뭐 1년 내에 뭐 2조 달러가 지금 막 사라질 만큼 지금 긴축 속도가 상당히 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든과 파월의 회동 이후로 우리 시장 어떻게 좀 갈까? 뭐 좀 더 미국의 행보를 좀 지켜볼 수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악재에 있어 이제 두 번째 악재도 이런 인플레를 잡을 양적 긴축, 즉 대차 대조표 축소가 제가 아까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6월 1일에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연준이 6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라고 지금 한 만큼 우리 금융시장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차 대조표가 뭐죠? 이게 뭐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뭘까요? 물어보면은 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뭐 연준이 이제 뭐 보유한 뭐 채권의 만기가 좀 도래했을 때 자, 이를 좀 재연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매달 거의 300억, 국채 300억 달러의 규모, 그리고 주택 저당증권 이제 기관채 최대 175억 달러씩 이제 축소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계속 이어지면 3개월 뒤에는 더 많은 양이 축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양적 긴축 QT가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이 아직은 불확실성해요. 어떻게 갈지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좀 단기적인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대차 대조표의 축소가 반드시 자산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풀어왔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험자산보다도 우리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우리 비트코인 자산이 좀 힘들겠다, 뭐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수량이 정해져 있죠. 뭐 2,400만 개로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시장 망할 일은 뭐 단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러한 좀 유동성의 좀 하락은 우리들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좀 포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뭐 제네 옐런도 뭐 여전히 미국 경제 성장이 좀 좋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파월도 아직 미국 경기가 아주 건재하다 아직 좀 파워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 이러한 발언들을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진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확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기대감도 최근엔 있었지만 어쨌든 6월이 되어서 다시금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악재 같은 경우는 뭐 새로 유입되거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거 간단히 좀 훑고 본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밤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가죠. QT라고 들어가는데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여태까지 채권을 매입을 했던 거를 이제 채권을 다시 뱉어내므로써 돈을 좀 회수하는 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게 6월 달에 QT가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또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의 또 황제라고 하죠. 이 다이먼 그러니까 JP 모건의 회장입니다. 이 다이먼이 또 앞으로
뭐 큰 태풍이 뭐 허리케인이 닥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다이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뭐 양쪽 긴축과 좀 맞춰서 그러는 건지 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심리 위축을 할 수 있게 또 만든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제 연준이 참조하는 이제 베이직 북이라고 있어요. 이 베이직 북이 뭐냐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많잖아요. 이 각 주마다 좀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좀 분석을 해요. 뭐 이 주는 어떻고 뭐 이 주는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마 고용노동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고용노동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6월 달이 들어갔죠. 뭐 이제 4월 달과 5월 달로 기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월 달에 이 베이직북이 그때도 나왔어요. 나왔을 때는 뭐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 뭐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뭐 각 그 이제 주마다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한 달 새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유의를 해야 되는 이제 주가 3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좀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이 이렇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주는 좀 어느 정도 괜찮고 아직도 괜찮고 근데 어떤 주는 나쁘고 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좋지만 좋은 듯 안 나쁜 듯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같이 또 반영이 되면서 뭐 갑자기 이제 저희 자는 사이에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이 있죠. 이건 뭐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하락의 원인이라고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고용 지표와 이제 이 고용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으고 모아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이유가 또 러시아 때문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원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원유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뉴욕타임즈에서 러시아에 지금 이제 가혹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유럽이 희생을 해서 이런 형벌을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EU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유럽 연합이죠. EU에서 보통 이 유럽에 있는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좀 많이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가 이제 석유관을 통해서 유럽에 이렇게 내주는 것도 있었고요. 가스 같은 거나 석유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다음에 해상 수송을 통해서도 많이 수송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해상을 통해서 하는 게 3분의 2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차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해상으로 통하는 거를 막겠다. 우리가 이제 유럽이 희생을 해서라도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기름을 사서 이 기름 산 거 가지고 지금 러시아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 쏘고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금지를 하겠다. 다만 이제 석유관을 통해서 육로로 오는 거는 허용을 하고 왜냐면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헝가리 때문이죠.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첼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여태까지 뭐 지금 이제 6차까지 이어졌는 회의가 있는데 6차 제재안까지 이어졌는데 이 제재안 동안 헝가리는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합의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계속 6차, 7차, 8차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헝가리가 너희 그러면 육로는 통하게 해라. 대신 그 육로 중에서도 우리는 쓸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몇 개의 나라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기간을 줄여가면서 줄이자. 이런 내용을 좀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3분의 2 차지하는 해상 수송은 전면 금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게 경제 이 제재를 동참을 하고 있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육로로 오는 것도 박지 않겠다. 다만 이 다른 나라에서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7.9%죠. 물가 상승률이 50년 만에 7.9%를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이 유럽의 희생을 또 감수를 하면서 러시아의 제재에 또 동참하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석유관 제재 헝가리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석유화 같은 경우는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를 지난다라고 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걸 받지 않겠다. 다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이 세 개국은 예외 조치가 좀 적용이 될 것 같다. 독일, 폴란드는 수혜를 거부하고 원유 금수 조치를 원칙대로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여 나가겠다. EU가 보통 이제 한 달에 좀 어마어마한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한 12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EU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얻는 금액이 12조 4천억 정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의 이 군수 자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명목하에 확실히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헝가리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단합이 살짝 안 됐어요. 보면 러보다 EU에 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단일 대우 균열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자, 단일 대우 말씀 그대로 모두가 이제 합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헝가리가 그 부분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헝가리는 특혜를 받아서 이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칠러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또 피해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오던 이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국가로부터 비싼 값에 이 원유 수입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자기들 살 깎고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6차 제재안에 지금 6차 제재안이 합의가 됐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이 은행이 이제 스위프트로부터 좀 퇴출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영 박용사 3곳, 그리고 전쟁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좀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약 12조 정도의 형태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강력하고 구체적인 좀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호재도 바로 살펴볼게요. 코인가드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호재도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우리 디지털 자산위원회라는 이제 이런 단체가 이름이 이제 6월 달에 출범을 한다라는 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좀 조직 개편을 좀 앞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가상자산에 대한 좀 장관급 부서를 좀 빨리 신설을 해라라는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가상자산에 좀 전수조사를 좀 열심히 해봐라라는 행정명령도 좀 내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제 증권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하고 이제 제도적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좀 전환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탈중앙화를 외치는 우리들 코인들 단기간에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 이제 금융투자 이제 양도소득제가 있잖아요. 이제 기본 공제금액 5천만 원 이제 적용에 이제 주식 소득과 이제 가상자산 이제 소득을 포함을 한다라는 좀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수익을 낸다.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 이제 좀 주식처럼 좀 보호되는 좀 그런 게 조호 장치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이번 정부의 좀 가상자산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좀 공약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좀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를 이제 주무부처로 이제 지정한 점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지금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지금 내세운 점이 아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디지털 자산은 신생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앞두고 그 법안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합의 정책 이런 게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국가 이제 좀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서 좀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형성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이제 뭐 장관급 전담 부처가 계속 필요하다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진 거는 장관급이 아닌 좀 차관급으로 지금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뭐 사기, 뭐 다단계, 유사수신, 뭐 이런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세상은 점점점 디지털화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코인이나 NFT, 메타버스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인데, 자, 이렇게 정부도 이런 변화에 요즘 대비를 해야 되고, 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좀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력들도 결국 올해에 작업을 한번 쳐야 돼요. 작업을 치고 이게 수익을 내야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큰 이제 펌핑을 한번 만들어내서 세금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이제 좀 가져온 또 호재도 말씀드리면, 자,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좀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가 이제 좀 온체인 데이터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자, 비트코인의 이런 정체된 온체인 활동이 뭐 2021년 9월부터 좀 이어져 왔고, 자, 이를 좀 추세할 좀 추세 전환이 좀 이제 보이는 징후가 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자, 우리 호들러, 장기 투자자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호들러들만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 이제 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좀 보더라도 지금 코인 시장은 가격에 이제 민감하지 않는 이런 호들러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제 약세장의 좀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작년이죠. 뭐 작년에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의 하락빔이 굉장히 컸는데, 자, 그래서 2021년 5월에 하락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뭐 지갑에 이제 보유 지갑에 있던 물량을 다 털고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에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코인 시장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락장이 오는데 내 코인들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 여기서 중요시 보일 게 데이터상 우리가 과거에 단기 투자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고 우리 장기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좀 뭐 역설이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들 말하는 게 29K 지금 하나로 이제 지금 한 3,600만 원 선을 뭐 지켜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K가 이제 붕괴가 되면은 뭐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15K, 10K까지 떨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뭐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서 지금 계속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비트코인 단기 가격 상승이 좀 멀지 않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자, 쉽게 말해서 좀 바닥에 좀 근접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3만 달러 근처에서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보유자 물량이 최근에 거의 1,304만 BTC를 좀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이런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코인 시장 장기 홀더들이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달 출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이 시점 누군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랫부분에서 탄탄하게 장기 홀더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 시장의 안정성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일단 뭐 호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종목이라 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위믹스 포함 그다음에 트론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놓칠 수 없는 좋은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 연준 부의장이 CBDC 실제 발행까지 최소 5년 걸릴 것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일단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은행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CBDC를 좀 내놓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꼬꾸라지길 바랬던 그 모습을 지금 당장 이때다 싶어 가지고 옳았구나. CBDC 실행 내용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근데 이 CBDC가 당장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탈달러화죠. 탈달러화를 위해서 이미 2010년도 중반부터 14, 15년도부터 이 탈달러화를 위해서 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직 뭐 CBDC가 나오지 않았죠. 뭐 실제로 사용한다라는 흔적도 없고요. 말만 좀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벌써 15년도부터 벌써 한 6년 7년이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거 봐서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미 체제가 만들어졌고 다만 우리가 규제가 없고 위험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루나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CBDC로 이렇게 자금이 뭐 빠져나가거나 그런 내용들을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들 뭐 이런 제재들이나 그다음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참조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연구가들이 정확히 잘 만들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 내용 뭐 새로 만들어진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CBDC는 그냥 달러 안에서 각자 자기 원화 뭐 엔화 달러 이 안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놀 것이지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와 이 CBDC는 양분할 것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 없다. 달라지지 않는 내용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제 CBDC를 좀 준비하는 만큼 미국도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를 좀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몇 년 더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CBDC가 몇 년 걸린다 하면 암호화폐는 이미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하락기가 뭐 파국으로 닿는 국면이라고 한다라면 그때쯤이면 또 좋은 상승을 주고도 남았을 때라서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 정확도가 한 80%가 넘는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 커뮤니티가 6월 말에는 42,000달러 정도를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코인마켓캡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인마켓캡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42,000달러를 좀 내다보고 있고 해당 가격은 현재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상 올라갈 것이고 이 예측은 34,7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34,700명이 이제 42,000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예측을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예측했던 내용들이 80%나 이상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확도가 80% 넘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항상 코인은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나 똑같죠. 이게 더 올라갈지 확률을 따져보고 떨어질지 확률을 따져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뭐 80%라는 걸 좀 이렇게 들어본다라면 높은 정확도예요. 그래서 80%를 좀 믿고 들어간다라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42,000 솔직히 제대로 갈지 안 갈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점은 비트코인이 최소한 넘어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매수 들어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호재를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이렇게 코인 커뮤니티에서 올해 비트코인 이번 달 종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데 정확도가 80% 이상으로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6월은 아마 41,0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마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 넘는 상승을 보여야 또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6월 강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